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순간들을 전하는 감동만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한국 건설사로 데리고 와야 해. 중국에서 한국 건설사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중국 아파트에서 살 생각을 안 하잖아. 중국 지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골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일하고 있고요. 중국 특파원으로 나와 있는 멜란이라고 합니다. 왜 중국 특파원으로 나와 있냐고요? 일종의 폭탄 돌리기였어요. 중국은 경제적이나 정치적 이슈가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이라서요. 무조건 특파원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해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경제학 전공자예요. 기자가 꼭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야 한다는 건 편견이고요. 의외로 기자야 말로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저는 이 직업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었는데요. 요즘은 좀 그만두고 싶기는 해요. 2년 동안 중국에서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번 특파원 기간이 끝나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에 신이 나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 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특파원 기간이 더 길어질까봐 긴장돼요. 중국 경제가 진짜 망하고 있거든요. 기자로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요. 일단 1970년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중국은 솔직히 막대한 인구로 승부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때 인구가 너무 많다고 일산화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이게 중국한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여파는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자녀 정책은 중국의 인구 절벽, 즉 고령화 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많은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무수히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잠재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학을 전공한 저희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고령화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대합니다. 의료 시스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과 인력 측면에서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의료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아직까지도 남아 선호 문화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1980년대에 태어난 현재 30대 미혼 남녀들은 성비 불균형까지 심각한 거죠. 이는 남성이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족 구조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내수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내수시장이 박살나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의 중국 이미지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어려워 보여요.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 제품을 사겠어요. 그리고 살 곳도 없었어요. 저는 현지 건설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제 관점을 형성한 일련의 도전적인 사건과 관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중국의 급속한 도시 개발에 흥미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여러 건설회사와의 만남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서리를 잘라내고 수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하고 납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커뮤니케이션 공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건물은 수많은 구조적, 설계적 결함에 직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관시로 모든 게 해결되는 이 문화는 도저히 신뢰를 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본래 받았던 중국 건설사가 지었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보다도 한국 중소기업이 지은 아파트를 다들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죽기는 싫으니까 다들 한국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요. 지진은 일본에 났는데 아파트는 왜 중국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저 진짜 한국에 가면 과일이 아무리 비싸도 과일을 마구 사 먹을 거예요. 중국에는 농약을 규제하는 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판대에 있는 위생관리가 하나도 안 된 것들은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깨끗한 과일을 사 먹자니 진짜 이상할 정도로 깨끗해요. 이게 지금 농약에 굴렀다가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중국에 살면서 농약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식품,
특히 과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농산물을 섭취한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중국 농업의 과도한 살충제 사용을 강조하는 여러 뉴스 보도와 연구를 접하면서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일부 농부들이 농작물 수확량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장 수준보다 높은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섭취할 경우 잠재적인 건강 위험과 장기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제 식습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현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과일을 즐기며 리치부터 용과까지 마음껏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일을 사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농장에서 시장까지 어떤 경로로 운송되는지,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져 현지 시장에서 과일을 보는 것조차 불안해집니다. 중국산 농산물을 많이 드시는 다른 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대기 오염이에요. 도시의 급속한 산업 성장과 교통체증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일상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저로서는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드파크를 따라 조깅을 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즐기며 아침을 시작하곤 했죠. 이제는 공기질 지수를 수시로 확인하며 위험한 공기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카이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공기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스모그가 낀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그 영향은 뚜렷합니다. 저는 상하이로 이사 오기 전에는 없던 기침이 계속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자주 생겼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증상이 대기질 때문이라고 말하며 특히 오염도가 높은 날에는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오염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영국으로의 복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복귀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회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했어요. 해외 파견이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한 달만 영국에 갔다가 이번에는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죠. 사실 이제 영국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상사가 저를 설득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한국에 가본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보내줄 때 가라고요. 점점 저는 마음이 기울었고 결국 다시 2년을 한국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한국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이미 아시아에 너무 오랜 시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경제도 요즘 몰락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타개할 방법이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중국과는 달랐어요. 번잡하고 스모그로 가득한 도시에서 수년간 살다가 온 저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곳의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공해로 가득 찬 공기와 끊임없는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기가 달라서 활력이 넘칩니다. 폐활량과 기분까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한국도 봄에는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하긴 하는데요. 중국은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요. 중국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화적 관습 중 하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전통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졌던 이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집안 청결 유지에 기여하는 깊은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안 바닥의 청결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 이는 바닥에서 생활하고 때로는 바닥에서 식사하고 잠을 자는 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이러한 관행이 바뀌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와 신발을 문 앞에 두고 나오면 먼지와 때가 가득한 바깥 세상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제 생활 공간의 청결함과 신성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집의 바닥은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 그지없습니다. 온돌이라고 불리는 바닥에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닥은 식사부터 가족 모임, 휴식까지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존중은 한국 문화에 내재되어 있으며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저에게 생활 환경에 대한 더 큰 존중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일상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고향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 일상생활과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한국의 물가요. 물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비싸지만 영국에 비하면 한국 물가는 천국이에요. 영국에서는 식료품부터 외식,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높은 생활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렴한 생활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선한 농산물과 외식 물가였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는 보너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외식은 제가 느낀 또 다른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비싼 물가 때문에 외식이 사치였어요. 그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은 맛있냐고요?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맥도날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 음식의 위상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아늑한 동네 식당까지 과소비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한국 음식을 더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었고, 문화 체험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입니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삶의 다른 측면과 균형을 이루는 문화권에서 온 저는 한국인의 공부 문화에 대한 열정을 목격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웃과 동료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처음 접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24시간 내내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다니는 학원 또는 사설 학원의 개념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학원은 밤늦게까지 북적이는데 이는 한국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치열한 경쟁과 높은 사회적 기대에 의해 촉진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물론 한국도 너무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안이고 한국 사람들의 똑똑함과 의지라면 이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일부러 중국말로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많은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온 저는 상당한 언어 장벽에 대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을 익혀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부터 소도시까지 한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영어로 대화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묻거나 쇼핑을 할 때, 외식을 할 때 등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러한 영어 실력은 한국이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학교의 핵심 과목이며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어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제2외국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한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연습하고 향상시키려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영어권 국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영어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대화에 열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진 영어 의사소통 능력 덕분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풍부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죠. 언어의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벽을 허물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효율성과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비가 상당히 비싼 영국에 비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광범위해서 시내나 전국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정기권은 61,600원밖에 안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이용하는 건데도요. 영국 지하철 얼만지 아세요? 1회권이 3,000원이에요. 환승되냐고요? 버스로 한 번만 가능해요. 7일권이 6만 원이에요. 저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7일권을 써도 전 노선을 다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런던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부분만 이용이 가능해요. 한 달권이요? 25만 원이요. 거의 4배네요. 그럼 이 금액을 내니까 호화로운 지하철을 타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죠. 한국 지하철 진짜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의 통근자들의 집단적인 냄새 아세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향수, 땀, 도시의 도시적 분위기가 어우러져 더욱 강렬해집니다. 반드시 불쾌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눈에 띄고 도시를 이동할 때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밤에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저에게 제가 사는 도시의 많은 카페가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는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대부분의 커피숍이 이른 저녁이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카페의 고요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심야의 안식처가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카페가 밤 6시까지만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되물어요. 장사를 할 마음이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진짜 보시면 유럽의 대부분의 카페들이 오후 4시까지만 해요. 뉴질랜드 카페들도 그렇고 한국처럼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가는 일은 없어요. 다들 술을 마시러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각자의 집에 초대를 하거나요. 한국이 만남과 약속의 진심이라는 증거 같아요. 그 후로 카페에 머무는 시간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종종 이런 카페를 찾게 됩니다. 이 늦은 시간대의 환경은 다른데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 흐르고 동료 올빼미족들의 조용한 수다로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공간의 평온함이 감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2년을 살았고 영국에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2주밖에 안 있었는데도 한국의 편안함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 있죠. 이제 영국에 돌아가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날만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욱 마음을 울리는 다음 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한 영국인 여성이 한국의 거리를 휙 둘러보더니 화를 내는데요. 한국인들은 옷을 왜 이딴 식으로 입는 거지? 일본이나 중국보다 못 살아서 그런 건가? 다른 아시아 국가는 이러지 않았다고. 영국인 여성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한국 패션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국 패션이 이상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샬롯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용품, 과자,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제품이 점점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 깊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지 상점의 통로를 걷다 보면 다양한 한국 브랜드의 연필, 공책, 기타 학교 필수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인기 K-팝 밴드나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장식된 이 제품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 만화 캐릭터와 독일제 문구류가 인기였던 제 학창시절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 영향력은 학용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마켓과 전문점 진열대에서 한국 과자와 스낵을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허니버터칩, 길림양행의 아몬드와 같은 과자들까지 다양한 품목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영국의 과자보다 한국의 과자를 자주 사 먹는 경우가 잦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마도 패션 산업일 것입니다. 모던함과 전통적 요소의 독특한 조화로 유명한 한국 패션이 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 아이돌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대담한 색상, 오버사이즈 핏, 혁신적인 레이어링이 특징인 이들의 옷차림은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정숙하고 클래식한 유럽 스타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단순한 소비자 습관의 변화를 넘어 문화 역학의 광범위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전통적으로 서구와 유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영국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보다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부상은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덕분에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은 기념비적으로 커졌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팬클럽에 참여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양에서 동양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의미합니다. 한때의 틈새 문화나 이국적인 문화로 여겨졌던 한국 문화는 이제 주류 문화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세계화 시대의 징표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자란 사람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흥미로우면서도 깨달음을 줍니다. 문화의 역동적인 특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매력과 다양한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영국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글로벌 영향력과 문화 교류의 변화하는 역학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변화입니다. 영국의 관찰자로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사회를 형성하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의 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풍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모험은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밝은 불빛과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감각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익숙한 영국의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탐험에 집중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러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거리에는 세련된 부티크부터 기발한 노점상까지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패션 애호가들의 꿈이 실현된 곳이었어요. 저는 다양한 스타일과 패션이 서울 사람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자리 잡은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방문지 중 하나는 패션 애호가들의 중심지로 유명한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전통 한복부터 최첨단 스트리트 패션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저는 한국 패션의 창의성과 개성을 반영하는 각 상점의 개성을 관찰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옷을 사는 곳이 아니라 패션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서울의 패션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국 의상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들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퓨전 패션은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이러한 요소를 제 디자인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 서울의 여러 패션 센터를 방문했는데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는 트렌디하고 젊은 패션에 둘러싸여 에너지와 최신 트렌드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남은 명품 브랜드와 고급 부티크로 세련미를 발산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한국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 참가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런웨이 쇼는 단순한 패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예술 공연이었어요. 디자이너들이 경계를 허물고 컬렉션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의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한 쇼는 패션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패션계에 몰입하면서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동료 애호가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장인 정신의 중요성부터 K-팝 문화의 영향력까지 한국 패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또한 패션계에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한국 패션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은 저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적인 관점과 한국적인 영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제 디자인의 독특한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패션은 단순한 옷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션은 문화, 역사,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서울에서 패션은 언어를 초월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언어였습니다. 패션은 도시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습니다. 한국 패션의 중심지로의 여정은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한복의 세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아한 성과 선명한 색감의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통 의상이 어떻게 현대 패션에 재창조되고 통합되는지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한복의 장인 정신을 배우기 위해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숙련된 장인들이 전통 한복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 색상, 기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모티브의 중요성과 각 한복이 착용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대 디자이너들이 한복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원단 및 재단법을 혼합하여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흥미롭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패션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게는 옷이 어떻게 역사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복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영향을 받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을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조화는 독특했고 제 디자인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배운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나만의 패션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원단, 패턴, 실루엣을 실험하며 한국적 유산을 일상 패션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이 라인을 디자인하는 것은 도전적이면서도 짜릿한 일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의 요소와 현대적 트렌드를 결합한 수많은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색상과 질감을 가지고 놀면서 새롭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융합을 만들어냈죠. 이 과정은 한복을 디자인할 때마다 한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지는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와의 협업과 현지 패션 전문가들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제 디자인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한국 전통을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협업 과정은 패션에서 문화적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작업의 정점은 한복 라인의 쇼케이스였습니다.
런웨이에서 제 디자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자부심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컬렉션은 호평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조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패션을 통해 두 문화를 연결하려는 제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이번 여정에서 저는 패션에서 문화 융합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영감을 넘어 한 문화와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제 디자인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이자 오늘날 패션계에서 한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가능성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복 라인의 성공은 다른 문화 패션을 탐구하고 이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할 방법을 찾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패션은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묶고 인류가 공유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젊고 트렌디한 분위기로 유명한 이곳은 상점, 노점상, 패셔니스타들로 북적이는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의 패션은 빠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K-팝에서 영감을 받은 최신 의상을 입은 10대들과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상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전염되어 저도 모르게 명동 패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남은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발산했습니다. 거리에는 고급 부티크와 디자이너 매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패션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을 걷다 보니 트렌디에서 클래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션의 다양한 표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안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유명한 홍대를 탐방했습니다. 이곳에서 패션은 개성을 표현하고 규범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빈티지 매장, 인디 부티크, 독특한 액세서리 숍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홍대의 스타일은 절충적이고 대담했으며 강남의 세련된 스타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그 자체로 런웨이였습니다. 사람들의 의상을 관찰하면서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매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편안함, 스타일, 그리고 약간의 대담함이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오버사이즈 스웨터와 날렵한 스커트부터 대담한 프린트와 레이어드까지 스트리트 스타일은 창의성의 캔버스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패션이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고유한 팔레트, 원단, 트렌드가 등장했죠. 봄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파스텔 톤, 여름에는 활기차고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가을에는 포근한 니트와 어스톤, 겨울에는 스타일리시한 아우터와 따뜻한 질감의 옷이 유행했죠. 서울의 야시장은 패션 아이템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저는 동대문 야시장과 같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패션은 옷뿐만 아니라 경험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흥정, 다양한 스타일은 매번 방문을 모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목표 중 하나는 현지 디자이너들과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스튜디오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 서울의 패션 지형을 만들어가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패션 산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취미로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찍으며 주변의 스타일과 트렌드를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패션에 대한 안목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서울의 스타일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하나의 이야기이자 서울의 패션 심장부를 담은 스냅샷이었죠. 서울의 패션 거리를 돌아다니며 문화에서 패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패션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한 형태이자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패션 거리는 단순히 쇼핑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스토리와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문화적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패션 거리 여행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패션 분위기를 받아들여 제 스타일을 실험하고 한국의 영향을 제 옷장에 접목시켰습니다. 서울의 역동적인 스타일 속에서 제 패션의 목소리를 찾는 발견의 과정이었죠. 업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속도는 빨랐고 기대치는 높았으며 창의력은 무한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고 모든 디테일이 중요시되는 세계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는 한국 패션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취향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오고 덕분에 아주 섬세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패션 시장은 트렌디한 10대부터 세련된 성인까지 다양한 소비층이 존재합니다. 각 그룹마다 선호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콘셉트 구상부터 최종 제품까지 디자인 프로세스에 참여했습니다. 이 단계는 창의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도전적이었습니다.
창의성과 상업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드백을 통합하고 트렌드에 적응하며 브랜드의 비전에 충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도구부터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을 따라잡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는 패션의 소비와 마케팅 방식을 변화시키며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 패션 업계에서 일하면서 협업과 팀워크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동료 디자이너, 생산팀,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재능과 관점의 시너지가 최고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업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촉박한 마감일, 변화하는 트렌드, 혁신에 대한 압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저를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하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패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예인들은 종종 최신 스타일을 제시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소비자 선호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관련성 있고 매력적인 컬렉션을 디자인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제가 업계에 종사하는 동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친환경 소재와 관행으로의 전환을 목격했고 이러한 트렌드를 제 작업에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패션 산업은 국내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저는 서울의 디자인이 고국인 영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컬렉션의 콘셉트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패션의 세련미와 한국 스타일의 대담함을 결합한 라인, 제 여정을 대표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독특한 융합을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을 구상하며 며칠 동안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서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패션 트렌드, 역사적 영향, 텍스타일 기법을 조사했습니다. 다양한 원단, 패턴, 색상을 탐색하며 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을 찾았습니다. 리서치 단계가 완료되면 디자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케치를 다듬고 원단을 선택하고 실루엣을 실험했습니다. 패턴 제작자 및 재봉사로 구성된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자인을 실제 의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작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의심의 순간과 창작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제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들이 제 창의력에 활력을 불어넣어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컬렉션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각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늦은 밤과 이른 아침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작업이었지만 컬렉션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컬렉션 마케팅은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 소셜미디어, 패션 에디토리얼을 포함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목표는 국내 및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컬렉션에 대한 입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의 하이라이트는 런웨이 쇼였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활보하는 모델들을 보는 것은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명, 음악, 분위기가 짜릿했습니다. 컬렉션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설렘과 낙관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합니다. 컬렉션의 성공적인 런칭은 새로운 문과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많은 협업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패션계에서 제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심오한 깨달음 중 하나는 패션에서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패션이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패션은 단순히 트렌드나 미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통해 전달하는 이야기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제 작업과 관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활기찬 거리의 삶, 역동적인 패션 현장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패션을 단순히 개인적인 표현의 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부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까지 제가 직면한 도전은 한때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러한 도전은 또 다른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저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여정 내내 저를 이끌어주고 지지해준 멘토와 친구들이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통찰력, 격려, 건설적인 비판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 커뮤니티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 디자인 철학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미학과 트렌드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문화적 발언을 할 수 있는 패션의 심층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옷감으로 엮어낸 내러티브가 되었습니다. 제 컬렉션의 성공은 이정표였지만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잠재적인 협업부터 국제 패션쇼 초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과 기회가 열렸습니다. 제 작품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앞으로의 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받아준 커뮤니티에 보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여하여 디자이너 지망생 및 패션 애호가들과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아이디어의 교환은 제가 서울의 활기찬 패션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며 저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많은 패션 문화를 탐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 작업에 더 깊숙이 통합하고 서로 다른 패션 세계를 잇는 다리를 계속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패션계에서 계속되는 제 모험의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적응력, 회복 탄력성, 열린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그 사이의 모든 경험에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를 지금의 저와 디자이너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추억과 교훈, 영감을 주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제가 살던 도시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흑흑, 이럴 거면 한국에 오지 말걸? 이 한국을 싫어했던 일본인 여성은 지금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일본인 아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거기서 쭉 자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더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거라는 부모님의 인식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가 다녔던 사립학교는 전부 다 반환을 가르치기에 바빴어요. 한국은 어차피 100년 후면 망할 후진국이라며 또 그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조차 한국을 싫어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며 탈출하고 싶어하는 나라인 세계에서 가장 망해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저는 어떻겠어요? 온전히 저는 그것을 믿었죠. 저는 한국인은 애국심도 없고 한국은 좋은 거 하나 없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단단히 외웠죠. 한류가 일본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K-팝부터 스킨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문화 수출품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조차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보나마나 안 팔려서 일본에 팔려는 거겠지. 저런다고 돈이 되나? 싶었죠. 최신 한국 뷰티 제품이 진열된 매장을 지나가다 보면 한국 제품을 사려고 친구들이 신이 나서 뛰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일본 제품이 더 뛰어나다며 혼자선 열심히 한국 불매 운동을 했었네요. 한국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같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떠들어도 저는 눈을 꾹 감고 그들의 열정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를 좋아하지? 하고 혼자 생각했죠. 그렇게 사립학교 시절이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섬나라에서 20년을 넘게 보낸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했죠. 저는 제가 아는 삶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항상 미국을 꿈꿨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즉 화려함과 매력, 자유와 기회의 약속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가 있는 뉴욕은 일본에서의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에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으로 가득 찬 마음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미국으로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5번가를 거닐며 타임스퀘어의 네온 불빛을 만끽하고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상상을 했죠. 저는 나리타에서 JFK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매했고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인 미국으로 향하는 그날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뉴욕 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드디어 미국에 오게 되다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두 가지가 아닌 충격들이 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지낼 숙소를 구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에어비앤비에서 일주일 동안 예쁘고 아늑한 미국집을 렌트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는 당장 예약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집세는 정말 비쌌어요. 1층 집에 방 1개, 화장실 1개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000불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워낙 아늑한 집 인테리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결국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도 전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현관문이 나무로 되어 있지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저도 부수고 침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또 내부도 안심할 수가 없었죠. 미국 집은 죄다 나무로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흰개미가 하나가 출몰하면 미국 집은 곧 집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제가 갔던 곳도 다 나무였어요. 상당히 허술하지 않나요?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의 모습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상당 부분이 가벽에 불과해 집이라기보다는 임시 세트장 같았으니까요. 또 뉴욕이라 해도 이 블록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100년이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집들은 대부분 지어진 지 몇십 년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냥 페인트 칠만 좀 해서 덜 늙어 보이게 한 것뿐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낭만적인 매력은 금세 지나간 시대의 유물들 속에서 사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공중 화장실은 그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칸막이 문 아래의 틈새가 너무 넓어 신발을 뭘 신었는지는 물론 거의 무릎까지도 보였습니다. 문 자체도 불편할 정도로 낮아서 프라이버시가 거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한 180 정도가 까치발을 들면 볼 수 있을 정도였고요. 아,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미국 어린아이가 옆칸에서 저를 궁금하다며 들여다보고 있지 뭐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뭘 하던지도 까먹고 바로 나가버렸었네요. 개인 공간에 대한 침입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정말이지 불쾌했네요. 그러던 중 제 문화적 이해의 진정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고 저는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남자처럼 생겼지만 스스로를 여자라고 칭한다며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불쾌할 수 있으니 남자 화장실로 가면 안 되냐고 정중히 부탁하자 그는 극도로 붕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여전히 새롭고 복잡한 주제였던 성 정체성 문제를 실제로 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 사회에서 성 정체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유동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 정체성은 때때로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로 미국은 성 정체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고 개방적인 것 같았어요. 개방적인 게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대학 졸업 후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 점점 서글프기까지도 했죠. 집은 방음이 안 되었어서 위층에서 TV로 뭘 보는지 다 들렸고 또 미국은 바퀴벌레와 쥐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까먹었네요. 밤이고 낮이고 쥐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뉴욕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거의 폭우였는데 하수구가 많지 않아서 물이 쉽게 고이더라고요. 사실 말할 게 더 많지만 이쯤에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로 홍보하는 선진국적인 미국의 모습과는 다르게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어요. 아직도요. 백인은 흑인을 차별했고 흑인은 아시아인을 차별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흑인도 생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역으로 또 다른 인종을 차별하다니. 언제는 제가 일본식 도시락을 싸서 미국 국립공원에서 먹고 있던 적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미국인이 오더니 냄새가 난다며 저리 치우라고 하더니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다른 아시아인이 능숙한 영어로 그 남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며 정통을 찌르더라고요. 괜히 제가 다 시원했죠. 그 덕분에 그 사람이랑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국인 남자, 병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꺼려졌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까 한국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식이 바뀌게 됐고 최악이었던 저희 대학 졸업 후 첫 해외여행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서울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제 기대와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뉴욕의 낡은 목조 건물과는 달리 서울의 건물은 철로 지어진 집과 건물이 많은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강도와 내구성은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소재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접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문은 아직도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 아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자주 뭘 잃어버리는 성격이라 열쇠를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녔었습니다. 많이 불편했어요. 또 열쇠는 맘만 먹으면 쉽게 복제할 수 있어서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잠금 해제가 되는 보안장치를 쓰더라고요. 단순한 키패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이 열쇠는 쉽게 구하거나 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가정집에 특별함과 명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점은 더 자세히 둘러보면서 한국인의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일본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한국은 망해가는 나라며 한국인은 애국심이 없다는 말과는 정반대였죠. 그날은 3.1절이었어요. 아파트 각자 베란다에 태극기를 달아놓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3.1절을 맞아서 기념하자고 국가에서 사이렌을 울렸던 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심은 다른 곳에서 보았던 공격적인 민족주의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업적에 대한 조용하고 품위 있는 자부심이었죠. 정말이지 한국인들은 자신이 한국에 태어난 것과 한국인인 것에 대해 애국심과 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일본은 이 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싫어하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저처럼 꿈을 갖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울거리를 걷다가 큰 인상을 남긴 작은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한 청년이 실수로 쓰레기 하나를 인도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올바르게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는데 한국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종이류 등등 따로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 것을 한국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또 버스도 환경 친화적인 버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지인들이 서로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의 책임과 존중을 보여주는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교류할수록 한국에 대한 저희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유구한 역사부터 도시의 현대적 경이로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문화를 저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들의 환대와 미소와 몸짓으로 언어의 간극을 좁히려는 그들의 의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저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낡은 공공시설과는 달리 한국의 공공시설은 잘 관리되어 있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공중화장실이에요. 이 여행을 하기 몇 년 전에 유럽과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늘 화장실의 상태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며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돈을 내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수압이 너무 약해서 화장지 한 장으로도 변기가 막혔어서 제가 매우 당황했었죠. 또 유럽은 벌레가 많잖아요. 화장실 어디를 가든 기생벌레도 많았고 그 외에 이상한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볼일 보기 찝찝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은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와 같은 필수 용품이 늘 부족하더라고요. 바닥은 늘 관리가 안 된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요. 또 정말 문화 충격이었던 것은 중국은 따로 화장실 문이 없어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지켜지지조차 않더라고요. 있는 화장실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마저도 한 중국인이 자신은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이유로 열고 싸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익숙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프라이버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화장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모던하고 친근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 문화에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데가 아니라 수압, 온도 조절, 건조 기능까지 갖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비데였습니다. 공공시설에 이런 정교함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판대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넓고 프라이빗한 강매점은 마치 작은 안식처 같았습니다. 문은 바닥에서 머리 높이까지 길게 뻗어 있어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색한 문 밑을 들여다보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회색 퍼실이 문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개인 공간과 편안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한 가지 특징은 가족 친화적인 편의 시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카시트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한국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세면대와 손건조대도 스타일과 기능의 융합을 반영했습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자동 수도꼭지, 고속 핸드드라이어, 무료 핸드 로션까지 기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접촉식이어서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세상에서 진보적이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이 화장실은 한국의 현대성과 청결함, 그리고 공공복지에 대한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와 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공중위생과 같이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그 사건은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호가 온 저는 근처 공중화장실 중 한 곳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던 중 문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저는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게 잠겼던 문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생활 보호에 좋다고 칭찬하던 화장실 문이 이제는 저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지면서 일실 공포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만일 못 나가면 어떡하지? 소리를 질러야 하나? 아니,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 문을 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용도가 분명한 비상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예상치 못한 공경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어야 할까? 다행히도 응답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차분한 영어로 괜찮은지 묻고 구조대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답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놀라웠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과 편안한 태도로 저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 즉 가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패닉 버튼이 있다는 것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고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안녕을 위한 한국인의 노력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이제는 끝이 났고 저는 2주라는 시간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맛본 저는 20몇 년을 살았던 일본이 너무나 불만족스럽더군요. 왜 일본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걸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꾸만 더 한국이 그리워지네요. 그 맛이며 모두 다시 보고 싶네요. 이번에 휴가를 내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를 추천해 주시겠어요?